네, 이 시각 K스탁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드릴게요. 메리츠증권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상승하니까 오늘 채팅창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같이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중간선거발 랠리가 지속될까라고 저희가 뽑았습니다. 자, 중간선거 결과는 여론으로는 공화당의 승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시장은 갈 거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기택 멘토부터 좀 말씀 나눠볼까요? 예, 뭐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증시에서는 좀 화답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자기 이권 다툼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었던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게 걷어지면 이제 정책 수혜주 쪽으로 눈높이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죠. 뭐 IRA 법안 재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3년 유예를 해달라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게 하원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상원에서도 나와서 이제 이게 유예가 될 것인가는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 IRA 법안,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들로 집중됐던 투심이 오늘은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은 좀 덜어내고 그러지 못하고 피해주 쪽으로 자금이 좀 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수급의 변화도 좀 포착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법안이라든가 시계를 뒤로 돌리는 법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미국 리쇼어링을 넘어서 프렌드시어링 하는 쪽으로 어떻게 미국에서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펼칠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변 반발이 워낙 지금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조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IRA와 관련돼서 반발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 미국도 약간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하원에서 자신들이 IRA 법안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개정안 발의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약간 속도 조절하는 척하면서 조금 유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오르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와 관련된 시장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게 되게 되면 신재생 관련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자체는 이미 아리백이든 통해 가지고 신재생 관련해서 이 정도 많은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우세한다고 해서 신재생 관련 법안을 바꿀 것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역시도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대신에 이제 화석 연료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좀 보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가 덩달아 조금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신재생도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렇게 확 더 중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제한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동안 이제 공화당 중간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수익률이 뭐 3개월이든 1년치에 대한 컨트 자료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최근 시장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또 들어와 있는 만큼 물론 중국의 또 다른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 이슈도 있지만 국내적인 금리 인상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IRA와 관련돼서 좀 피해를 보는 업종은 현대, 기아차, 대부분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는 수요와 피해가 좀 섞여 있는 혼조된 양상 이렇게 저희가 봤었거든요. 일단은 방금 전에 IRA와 관련된 얘기는 좀 들었고 시장의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400을 살짝 찍었거든요, 코스피가. 네, 뭐 지금 현재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수급이 좀 바뀐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뭐 탈중국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금 이탈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대만과 우리나라 시장의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보면 글로벌리 이제 생산국을 중국과 범중국화해서 두기 힘들다라는 그리고 성장이 그쪽에서 나오기 힘들다라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더 이상 독재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러한 자금들의 리밸런싱의 수혜국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이머징 마켓
속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비즈니스 경쟁 관계 구도 속에서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러한 기조가 사실 연말에 세금 이슈만 조금 걷어진다라고 하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연말에 세금 이슈 그리고 올해는 더 뜨겁죠. 그러한 법 개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증시가 사실 예측하기 힘든 만약에 블랙스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증시가 한 단계 눌릴 수 있는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금투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유예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진우 소장께서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뭐 말미에 보통 이진우 소장 차트를 분석하면서 한 2,600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기택 멘토는 만약에 상승세가 좀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가 예측하는 건 내년도 증시 전망 보면 2,600에서 2,800 정도 선이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내년? 고점이거든요. 네. 근데 뭐 상고하죠. 뭐 상저하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고하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경기 둔화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되는 시점 선반영되고 리바운딩 된 다음에 다시 또 재반영되는 시점은 네. 2,600에서 2,800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좀 좋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지금 증권사들이 한 내년을 2,600에서 2,800포인트 네. 사이로 보니까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시장 상승을 어디까지 정도 보고 계시고 만약에 시장 상승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나 종목들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지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제 기준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게 물론 11월 24일 날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25bp, 50bp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의 CPI 두 번을 보게 될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자체가 만약 50bp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덩달아 최근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던 이런 부동산 관련 이슈가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리스크가 번지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를 눌러주는 부분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완화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지수를 올렸던 이런 텍사스 연금 펀드나 관련된 자금 이타 부분이 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최근에 반등했던 부분이 과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증시 시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00에서 2,800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와 관련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업종으로는 물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누누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인터넷 관련 업종들도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낙폭 과대 업종들이 조금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의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 인터넷 쪽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아마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반도체는 워낙 업황이 안 좋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아질 업황을 기대하고 선반영하면서 이제 연말부터 연초에 좀 오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요. 반도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를 반도체하고 PCB 관련주 급등 이게 낙수 효과인가?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의 집중적인 투자가 늘면 밑으로 낙수 효과가 간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반도체 살펴보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반도체 말씀하셨던 게 정확히 보신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악재에 다 노출돼 있다라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진입해서 피크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까질지 모른다라는 갑론을박이 가장 많은 섹터가 이쪽 섹터와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실적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쪽은 뭐 지금 현재라도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담아야 된다라는 쪽이고 이미 낮아진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매수는 용이하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 이익 사이클이 크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성장은 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뭐 3분기, 4분기 정도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다 낮췄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심텍 기준으로 했을 때 PER 3.8배뿐이 안 되거든요.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 순이익으로 본다라고 하면 3.8배라는 수준은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적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나가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운 사이클이 경기 둔화에 의해서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갈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주쯤에 이제 그거 사파이어 레피즈가 1월 10일 날 출시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생산 지연이 됐던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이제 향후 이제 연말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딜행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심텍 같은 경우는 뭐 FP, CSP를 하는 경우는 모바일용 쪽의 기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FC, BJ와 같은 대덕전자나 LG 이노텍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생산 차지 부분이 빨리 당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MD나 뭐 실제로 인텔 쪽에서 나왔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이고 생각보다 IT 전방 수요가 생각보다 기대치가 좀 빨리 온다는 부분. 물론 그런 부분도 최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이슈, 정책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기대 부분도 덩달아 포함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심텍이나 뭐 아비코 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반등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PCB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PE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펄하고 보통 얘기하는 한 3배까지 떨어져 있다. 주가는 빠지는데 실적은 더 좋아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PER이라는 게 주가 대비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이익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가 이 수준 유지하면 PER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라고 하면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또 반면에 요즘 시장에서 야, 주가 많이 빠진데 세고 셌다. 뭐 PER 2배, 3배 뭐 널리고 널렸다 또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업종도 있고 다양하지 소재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약간 PCB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좋은 게 보이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조정을 빨리 받았던 그런 쪽이 좋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소부장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후공정 쪽이 그나마 좀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그나마 반도체에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매력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나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포션이 너무 전방에서 크고 그런 쪽에서 규제나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큰 투자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공정 쪽에서 나온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개발돼서 나오고 거기에 발맞춘 성장이 좀 일어나는 곳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사실 후공정 쪽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뭐 만약에 소부장 네. 쪽에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후공정 쪽의 패키지 기판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외인 반도체 수급이 장비주로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군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도 일단 비슷하게 보고는 있는데 네. 결국엔 내년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 로봇이나 AI 쪽으로 해서 실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FCBJ를 생산하는 뭐 대덕전자나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쪽으로 물론 안 올랐던 종목도 수급도 쌀리겠지만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이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크게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자율주행 관련 공략주도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 올해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연말부터 이런 자율주행 관련 신차들이 소속들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용도로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기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하고 반도체 관련 소부장 특히 기판 쪽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저희가
빈살만 왕세자 또 방한 이슈가 나옵니다. 이분 되게 바쁘신 걸로 아는데 일정이 자꾸 바뀌고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별로 안 바쁜 것 같기도 하고요. 빈살만 얘기만 나오면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고 오늘 시장이 더군다나 좋기 때문에 같이 더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 이슈 좀 점검해 주시죠. 이기택 멘토님부터. 네, 뭐 사실 말로만 뉴스로만 봤을 때는 한 10번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네. 예, 주가 움직임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사실 뭐 저분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국내에 방한한다는 뉴스가 매번 나왔었는데 결국엔 방한하지 못했거든요. 뉴스는 뉴스로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면 오는 거다라고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네옴시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는지 석 달 전서부터 왜 이렇게 뜨거운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좀 따지셔야 될 텐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쪽이 중동과 미국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유가에서 이제 자금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민간 소비가 줄었고요. 개인 소비도 줄었지만 기업들의 투자도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댈 수 있는 곳이 정부 소비 쪽인데 어느 쪽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크게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가장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쪽은 사실 보면 중동 쪽이다. 그래서 제2의 중동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큰 것인데요. 네. 기대는 기대로 이제 거의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바인데 사실 대북 관련주들도 처음에 몇몇 주만 수혜주다라고 논의되다가 주변주로 확산되고 그 주변주에서 또 주변주로 확산되다가 결국에는 만나는 날 베트남에서 만나는 날 고점을 찍고 사실 없었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주가가 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네옴시티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뭐 사실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그래서 아예 수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거기서 네네.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몇몇 업체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눈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주변주 확산까지는 조금 오버스텝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우리가 대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화진 멘토는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세요? 고객들도 좀 물어보지 않으시나요? 일단은 뭐 그렇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번에 원희룡 장관님도 이제 원팀 코리아를 명단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외에 없는 업종들도 오늘 덩달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늘 기사에서도 17일 날 방한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 17일 날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다음 날에는 오히려 이벤트 소멸로 빠질 수 있다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항상 누누이 이제 테마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는 계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네옴시티 자체가 굉장히 700조의 큰 사업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에 모든 업체들이 다 이 프로젝트에 다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업종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옴시티와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점검해 주죠. 다음 이슈를 저희가 네옴시티에서 이제는 건설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래의 도시를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소도 나오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감한 뭐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예, 뭐 세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UAM 관련주도 네옴시티로 엮여서 간다라고 뭐 어저께는 좀 보여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버스텝이 아닌가 이건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UAM이 움직일 정도면 그 사막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보면 뭐 그런데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시세를 분출한다라는 건 유혹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테마는 뭐 테마답게 이슈는 이슈답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항만건설서부터 네네. 본격적으로 2003년 프로젝트, 2025년
프로젝트, 2030년까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진척별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시세가 좀 분출된 이후에 꺾이면 본격적으로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시세를 보여줄 때 네네. 그때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바로 딱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기는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지금 나온 구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설계, 건축 전문가들이 이거 분석해 놓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리로 좁고 길게 만드는 것에 대한 약간 비관적인 견해들도 꽤 있습니다. 이걸 높이 만들고 바람의 영향부터 시작해서 해가 안 드는 것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미래의 모습이 조금 변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진짜 진척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진 멘토는 이 탄소 배출권 제로와 관련된 그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오늘 유일하게 조금 급등락을 했었던 네네. 한솔 홈테크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을 실제로 뉴질랜드 쪽에서 조린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사우디의 수주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이산화탄소 관련 배출권 관련 주들이 정달을 같이 오르는 모습이 있긴 한데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와 비슷하게 그런 의도로 비슷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메이드 주가를 잠깐만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에 지금 뉴스가 하나 나오는데 위메이드 특근법 위반 논란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또 한번 주가가 좀 출렁일 것 같습니다. 위믹스를 출시하고 난 이후에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특근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면서 오늘 4%대 하락세를 위메이드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위메이드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또 한번 이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가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기택 멘토님? 예, 뭐 지금 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전 저점은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논란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있었고 네네. IR로 계속해서 회사에서 해명을 했던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MS로부터 뭐 나온다라고 했던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시세 분출이 좀 나타났는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피를 섞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도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고 그동안에 꿈과 희망이었던 쪽에서 어저께도 메타 관련주들이 꽤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고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대의 흐름은 이쪽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쪽이 분명히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규모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지 그리고 이 트렌드가 위메이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투자자들이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도나도 다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 그러한 생태계가 열릴 수 있는지는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위메이드에서 있었던 이슈는 이제 위믹스 쪽에서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그걸 다시 뭐 통해서 대출을 받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거냐의 문제 때문에 위믹스가 이제 뭐 퇴출되네 안 되네 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위믹스 3.0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만들면서 가상자산 업에 대한 신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화진 멘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반등했기 때문에 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생각하고 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관련 특근법 관련해서 지금 찾아봤는데 이게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이제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번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이와 관련된 서명을 이제 장영국 대표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11월 10일쯤에 원래는 재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큰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봐야 좀 알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네. 물론 최근에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콘솔 게임 뭐 엑스박스나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같은 게임 회사에 대한 인수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메이드에 단순하게 210억 투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런 관련된 블록체인의 게임에 관련된 큰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메이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는 맞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네. 이러한 이슈가 물론 올해 초에도 무이 블록과 같은 코인 이슈도 덩달아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은 차차 봐야 되겠지만 무이 블록 같은 경우는 큰 이탈 없이 소명을 하게 되면서 재개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특검법 위반 부분이 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큰 의미는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신뢰성의 차이에서 조금 타격은 있지는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들이 좀 올랐었거든요. 이거는 게임주라든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내 관련주에도 이제 호재로 좀 익히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뭐 한 군데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좀 주가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시죠. 플랫폼 관련 앞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만약에 반등의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플랫폼주들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화진 멘토가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진 멘토부터 이 얘기는 먼저 하시죠. 네이버가 이제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동안 뭐 악재로 봐야 됐던 부분이 네이버 쇼핑에 대한 뭐 비용단의 측면, 마케팅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왔다는 측면도 있고, 물론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쯤에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커머스나 핀테크와 관련된 매출은 이제 조금 이제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이 물론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고 국내에 상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자회사 가치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치가 인정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지분 가치 부분도 인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기택 멘토께서는 네이버도 보시고 네. 이왕 보는 거 카카오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왜냐하면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중국에 네. 카카오페이 서비스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뭐 주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 그룹주들, 네이버 그룹주들 상당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산업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리고 세금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IRA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어서 추가 비용이 안 들게끔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기조가 이번에 중간선거 이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게 큰 틀에서 변화될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면 빅테크 기업들한테 이번에 중간선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이게 단순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법과 그리고 규제 완화 그런 쪽으로 초점이 가는지 그리고 세금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대기업들이나 빅테크들한테 수혜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는 네.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은데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원래 주 수입원이 광고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수익이 원래 주 수익원이고 원래 플랫폼 기업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 경기 둔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곳이 마케팅 홍보 비용, 광고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됐냐 안 됐냐 지금 현재 갑론을박이 많은 구간입니다. 여기도 악재에 노출이 다 될 만큼 됐다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 이제 다운사이클에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선반영됐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쪽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급반등 나오기도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경기 순환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가 레벨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적정한 투자가 아닌가. 지금 뜨거운 물에 갑자기 아니면 냉탕에 갑자기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선택하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음극재 소재 코크스와 함께 성장한다. 태경 BK 골라오셨고요. 이워진 멘토는 퓨런티어 가져오셨는데 이제는 알아서 움직일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태경 BK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실적 시즌이고 대기업들은 앞에 전방 기업들은 실적을 대부분 다 발표했고요. 거기에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때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연간으로 큰 업사이드가 보이고 내년도 실적 전망까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지금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기업들을 좀 서치해서 뭐 투자에 임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실패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투자 관점에서 태경 BK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 먼저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을 좀 볼 텐데 작년에 이쪽에서 매출이 태경 BK가 1,952억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근데 3,900억 정도, 2배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도 따라서 올라올 텐데 네. 영업 레버리지도 상당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작년에 1,900억 정도, 190억 정도 영업이익을 10% 정도 보였는데 올해 3,900억에 39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 2년 동안 박스권을 계속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대 박스권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어디서 좋아지는지 실적 기인의 요인을 좀 살펴보면 뭐 하반기 때도 내년에도 좋을 수 있구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은 광산을 갖고 있고 그 광산에서 석회석을 캡니다. 그 석회가 어디에 쓰이냐면 철강이나 저기 앞으로 만들 1차 산업 구경제 쪽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왜 단가가 올라가냐면 석회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석회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탄소 포집 사업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코크스인데요. 코크스는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이기도 합니다만 인조후견을 만드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인조후견을 만드는 코크스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음극재에 사용되는 거고 국내에서 인조후견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태경 BK가 앞으로 국산화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인조후견을 원료인 코크스에 대한 니즈가 전방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실적 가능성이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태경 BK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앞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5,000원에서 6,000원의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관심주로 보시는 건 이번에는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목표가랑 뭐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목표가는 전 고점이 7,500원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7,500원까지는 전 고점까지는 도달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주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렇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뭐 지금 현재 6,300원, 5,300원 제시해 드렸는데 5,2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 이탈하면 사실 뭐 태경 BK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리스크가 또 노출된 거니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 정도면 태경 BK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손절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워진 멘토의 퓨런티어 듣겠습니다. 일단 프론티어는 이제 카메라, 장비, 자동화 이제 모듈 업체인데요. 뭐 지분은 46%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정책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지구본 같은 경우도 연내에 자율주행 레벨 3단계로 해서 신차를 지금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오닉 5가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 쪽으로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서 그만큼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50% 이상이 이 회사의 장비를 쓰고 있고 실제로
7개 차종이 레퍼런스를 지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어느 정도 레퍼런스 쌓이는 이 확보 속에서 내년에 실제로 벤츠나 이런 부분들이 레벨 3, 레벨 4단계로 가게 되면은 레벨 2단계 같은 경우가 카메라가 5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레벨 3단계부터는 8개에서 11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자체가 2배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 구간에서 살아나는 구간이 되게 되면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프론티어 관련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16,000원 제시하셨네요. 자, 프론티어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기택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